마법소녀 야마다. 개찜찜한데 존재미네. 진짜 재밌었나봐. 일본 공포 페이크 다큐멘터리 시리즈 TXQ 픽션. 가장 최신작이자 세 번째 작품 마법소녀 야마다에 대해. 이 방송은 픽션입니다. 실제 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 시작부터 한 남자가 급하게 카메라를 아래로 향한 채 달려가는 영상이 송출됩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손 손등에 상처를 입었는지 피로 적셔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왜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마법소녀 야마다. 야마다라는 성씨 일본에선 매우 흔하지만 그것이 마법소녀라는 단어 뒤에 붙으면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야마다는 누구며 대체 무슨 마법소녀라는 말일까? 시작부터 화면에 보이듯 누군가 카이즈카 요타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꽤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시간이 좀 지난 후 카이즈카가 전화를 받는다. 모시모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화를 건 사람도 카이즈카라는 이 사람도 팀이 방송 쪽 관련으로 일하는 사람인 듯. 카이즈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비디오 영상들을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띄우는 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화기 넘어 카이즈카도 취재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방송국 동료거나 선후배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데 카이즈카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다. 취재하기 전엔 쭉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나 연주했던 사람이 꽤 있어서.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노래를 불렀다? 연주했다? 무슨 말일까? 각종 SNS에서 인플루언서 잼민이들이 유행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챌린지를 하고 있었다. 들어볼까? 뭔지? 궁금하네. 미게테 뭐 이요 마게테 뭐 이요 이츠모 그래 이게 왜? 도망치면 안 돼, 지면 안 돼. 심지어 노래가 아닌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까지. 이 노래는 뭘까? 왜 유행하게 됐을까? 놀랍게도 이 노래 부르면 QK가 나는 저주받을까봐 일단 소리 껐다. 개떡군. 나 이제 죽어. 나 이 노래 불러버렸어. 미게 데모이네. 부르면 죽는 노래를 불러버렸다. 부르면 죽는 노래로 유명해서 온갖 관종과 잼민이들, 인플루언서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챌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희망차고 포근한 가사와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부르면 죽는 노래가 된 걸까? 어쨌든 당연하게도 실제로 이걸 부르고 죽은 사람은 아직 없는 듯하다. 하지만 카이즈카가 조사해본 결과 이 노래 자체는 상당히 유명. 온갖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사이트는 찾을 수 없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처음 불렀는지, 어쩌다 유행하게 됐는지 모든 것이 미궁속에 빠진 상태. 카이즈카가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들은 것은 여름 호러 특집이라는 라디오 방송에서였다. 최근 괴담 게시판이나 익명 사이트 같은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중노, 부르면 죽는 노래 부중노. 어차피 바다 못 건넌다. 걱정 마라 페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부중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패널들. 이야다! 존나! 부르면 죽잖아요.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이들은 실제로 해당 노래를 방송에 송출하기까지 한다. 만든 사람이나 가수 녹음된 시기는 일절불명이며 음원 출처도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다가 해놨다.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노래만 잘라놨나봐. 실제 음원. 부르면 죽는다고 하면서 희낙락 공공으로 음원을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놀랍기만 하다. 물론 진짜 죽은 사람이 없는 탓에 그렇기도 할 것이다. 해당 음원은 어떤 남성이 어린아이들과 합창하는 내용이다. 저음질로 녹음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박자를 잘 따라가지 못해 조금씩 템포가 느린 것이 귀엽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기점으로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뚝 끊기고 남자만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음원이 끊긴다. 진짜? 뒷부분에 아이들이 갑자기 노래를 그만둔 이유는 불명이지만 다 죽은 거 아니야?
아 뭔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치? 방금 들었어? 애들이 쓰러지는 소린가? 조용해졌다. 뒷부분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노래를 그만둔 이유는 모르지만 멜로디도 가사도 희망차고 따뜻한 이 노래가 부중노로 유명해진 이유가 뭐였을까? 카이즈카에 의하면 이 노래는 최근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으나 대체 누가 처음 인터넷에 올렸는지 어디서 처음으로 배포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음원 검색 프로그램, 사이트 등등을 전부 동원해봐도 출처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부르면 죽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가십거리가 되고 있을 뿐. 그런데 놀랍게도 카이즈카, 이 노래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부터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데자부다, 데자부.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음에도 분명하게 가사도 멜로디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대체 어디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지, 대체 누가 이 노래를 자신에게 들려줬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마도 아주 어렸을 적에 배웠거나 들었을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카이즈카. 어째서 알고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는데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렇게 나쁜 뒷맛을 남기고 살아가던 중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카이즈카는 굉장히 놀랐다고 한다. 방송 내용 자체는 딱히 부중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버라이어티 방송으로 고민 형사가 당신 주변에 있는 고민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준다 라는 취지로 송출되었던 프로그램. 무언가 걱정을 가진 사람들의 사연을 여러 소개한 다음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형사가 출동한다는 내용. 여러 사람들의 여러 고민을 소개하던 와중 한 사람의 고민거리가 클로즈업 된다. 유치원 교사 아니야 이거? 뒤에 약간 유치원 같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닮았어. 제보자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프리큐어나 세일러문 같은 마법소녀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것. 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갔다고 한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마법소녀를 무서워한다? 여동생.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듣더니 마법소녀 공포증 여동생이 있다는 제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고민 형사. 바바바 본 거 아니냐고? 진짜 예능 같다, 편집이. 노잼 개그를 보여주며 제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남성 출연진들. 마법소녀가 무섭다고 하는 여동생의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노잼 개그를 치며 분량을 챙긴 뒤 제보자 집에 들어가 이번 고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출연진들. 제보자는 인터뷰를 한 뒤 여동생에게 보고 있던 TV 영상이 갑자기 마법소녀로 바뀌는 몰래카메라를 시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뒀다고 한다. 오, 갔어. 빡빡이와 이 사람이 이 사람 머리를 앗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반만 나눠줘도 될 텐데. 보여주니까 진짜 막 기절해, 기겁해. 갑자기 보고 있던 TV 영상이 마법소녀 애니로 바뀌자 극대노하면서 하지 말라고! 를 시전하는 여동생. 출연진들은 그 모습이 가히 집에서 바퀴벌레를 본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린다. 왜 이렇게 무섭지? 이 여자도? 마법소녀가 무섭다는 제보자 여동생의 이름은 모카짱. 아니, 강아지 이름 같냐? 올해 19살의 대학생이다. 고민 해결을 위해 모카, 마법소녀의 어떤 부분이 무서운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마법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니며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마법소녀만 무서워하는 거다. 왜? 마법소녀 왜 무서워해? 심지어 아주 어렸을 적엔 마법소녀 옷을 입었을 정도로 마법소녀를 좋아했던 모양. 보니까 유치원에서 뭔 일이 있었네. 그치? 유치원 동기 아니야?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모카는 마법소녀만 보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공포증에 걸리고 만다. 출연진들은 모카가 마법소녀 공포증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해오는데 설마 본인들이 묵장하는 거임? 작전 1. 머머리남이 마법소녀 복장을 한 채로 나타난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듯 조금씩 마법소녀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가려는 듯 했다. 모카는 오히려 웃기다며 좋아함. 그러면 마법소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복장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두 번째. 장발남이 가발까지 입고 나타난다. 머리와 복장까지는 괜찮음. 그럼 뭐가 문제야? 마법봉인가? 작전 3.
완벽한 마법소녀의 모습으로 분장하는 거. 아, 뭐야 이게. 마법소녀 가면을 쓰고 나온 장판. 야, 이거 마법소녀 공포증 없어도 존나 무서운데. 마법소녀가 아니어도 이 모습은 그냥 존나 무섭고 기괴하다면 디스하는 출연진. 모카는 과연 이 모습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 모카에게 눈을 떠보라고 하는 출연진. 이건 무서워. 지금까지 웃어넘기던 모카는 마법소녀 가면을 쓰고 나온 출연진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며 도망친다. 이대로 고민 해결은 실패? 역시 가면 때문일까? 출연진들은 일단 가면을 벗어보길 권한다. 가면을 벗어 보여주며 이 가면만 보면 괜찮냐고 물어보니 그냥 전체적으로 무섭다는 모카.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보게 해달라는 출연진. 뭐지? 최면술사다!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한 사람. 그는 바로 최면술사였습니다. 빠밤. 최면 아저씨다. 최면에 잘 걸리는지 시험해보니 모카는 다행히 최면 체질. 최면술사는 오늘 예능 방송이니까 평소보다 즐거운 느낌으로 갑시다 라고 권유합니다. 한다. 자, 레드 썬 착. 최면에 걸자 몸에 힘을 잃고 정신을 잃듯 쓰러지는 모카. 최면술사는 모든 것이 편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라고 최면을 건다. 최면으로 매우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된 모카. 심지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그 모습을 보고 패널들은 오히려 무섭다며 웃는 상황. 그러게. 마법소녀라는 존재가 편안하고 즐거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면을 거는 최면술사.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마법소녀를 봐도 무서워하면 도망치던 모카. 스스로 마법소녀 분장한 출연진의 가발을 만져보기까지 한다. 왜 이렇게 좋아해? 마법소녀와 마주보면 행복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모카. 그 상태에서 최면을 풀자. 해? 끼야! 아닌가? 아니네? 좋아하네 다시? 최면이 잘 먹힌 건지 모카는 이제 마법소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귀엽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패널들. 와, 성공! 아니, 사람한테 최면을 걸어서 무섭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정말 맞을까? 와! 고민 해결! 마법소녀 공파야 눈이 이상하잖아. 눈 이상하다고! 마법소녀 공포증이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기념으로 방송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마법소녀 아크릴 키링을 선물하는 출연진. 모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기쁘게 받는다. 방송은 훈훈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 부중노에 대해 카이즈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중 갑자기 고민형사라는 프로그램을 액자식 구성마냥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정리하자면 카이즈카는 부르면 죽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미 가사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언제 들은 건지 어디서 배운 건지는 기억해내지 못했고 그걸 곱씹으면서 찜찜하게 생활하다가 고민형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거기서 문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라며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치 그치? 헉! 아 진짜이? 설마 얘가 여기서 콧노래를 부른 거야? 뭐야? 마법소녀가 무섭다고 하던 모카 그리고 모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민형사들. 카이즈카는 대체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란 걸까? 최면 걸렸을 때! 소름 돋았어 나. 카이즈카에 의하면 최면에 걸린 모카가 흥얼거린 콧노래 멜로디가 바로 부중노였다는 것이다. 왜 안 죽는 거야? 콧노래 부분만 따로 믹싱해서 비교해보면 정말 동일한 노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재생되는 거야? 아니다, 낚시다. 헤, 흐잉. 멜로디는 100% 일치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모카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으며 어째서 최면에 걸렸을 때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걸까? 그니까 이 모카가 그 어린아이들, 부르던 어린아이들 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카이즈카는 이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고 여겨졌다고 한다. 고민형사에서 모카라는 여성이 부르면 죽는 노래를 흥얼거린 것을 듣고 나서 더욱 이 노래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서워. 그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난 이제 어른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치만 집에 혼자 있거나 불이 꺼져 있거나 하면 무섭다고요. 그렇게 노력 끝에 카이즈카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고. 이 게시글은 카이즈카가 조사한 것 중에서도 제일 자세하게 부르면 죽는 노래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미타 아이코라는 감독이 제작한 마법소녀 아저씨 라는 독립영화에 대해 해설하는 내용이었다. 부르면 죽는 노래의 멜로디는
이 영화에서 처음 발굴되었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도시전설일까? 아, DVD를 구할 수가 없나? 하지만 이 작품은 극장에 걸렸던 영화도 아니고 미타 감독이 자주적으로 만든 독립영화이자 개인작품이었기에 카이드카가 아무리 중고 사이트를 뒤적여도 메모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 이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었네. 여기 영화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건가?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상한데? 이 사람이 막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결국 카이즈카는 해당 영화를 블로그에서 다룬 블로거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블로거의 양해를 구한 뒤 실물 DVD를 빌리게 되었다. 외장 ODD에 DVD를 넣어보는 카이즈카. 과연 이 DVD에는 무슨 내용의 영화가 담겨 있는 걸까요? 두두. 이의 전편. 마법소녀 아저씨. 무슨 2010년 했던 영화제에 출품됐던 작품. 시점의 문 그랑프리 작품이라고 하는데 뭔데? 니코니코 동화처럼 생긴 사이트에서 마법소녀 옷을 입고 가발을 쓴 채 무언가 강의하는 아저씨의 모습, 오지상의 모습. 시청자는 그리 많지 않은 듯 했다. 남성의 이름은 야마다 쇼이치로. 진짜 오지상이네. 이전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 초등학교 출신 아니냐고. 그니까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가 왜 동영상 사이트에 마법소녀 복장을 하고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마법소녀를 좋아하니까 마법소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여장하고 베이스 치는 아저씨가 바니걸 입고 키디아라는 아저씨도 있대. 그러게. 평범하네요. 이 정도면. 강의 내용은 이전 초등학교 교사였던 만큼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며 야마다의 마법교실을 하는 작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코멘트 내용을 보면 진짜로 어린아이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욕하는 코멘트까진 없지만 그저 웃기는 사람을 보는 듯한 냉소적인 코멘트들. 용도소스가 돼버렸어. 이 작품의 제작자인 미타 감독은 야마다 쇼이치로라는 남성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기로 했다. 아니 왜 이렇게 무섭냐고.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또렷해가지고 무섭다고. 야마다는 굉장히 좁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궁핍해 보이는 야마다. 아니 이게 뭔 영화라면서. 이 비좁은 원룸에서 화이트보드에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고 글을 적으며 강의 영상을 찍어 올리던 야마다. 마법소녀복과 가발이 눈에 띈다. 어째서 마법소녀 복장으로 강의를 하는지 물어보니 처음엔 평범하게 찍었더니 관심을 못 받아서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 화려한 복장을 찾다 보니 마법소녀에 눈이 가게 됐다고. 그럼 어째서 이전에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뒀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있어서 두고 볼 수 없었던 야마다가 야밤에 왕따를 주도하던 아이 집에 찾아가서 왕따 당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에 대해 설파했다고 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왕따는 없어졌다. 그렇게 왕따만 해결되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으나. 야 근데 뭘 밤에 찾아가 낮에 가지. 그냥 힘들고 슬픈지에 대해 말한 거 아닌 거 아니야? 그치. 밤에 찾아갔다고 그 학부모한테 그 걸려가지고 딸린 거 아님? 가해자 학생 부모가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잖아요? 하면서 학교에 집요하게 민원을 넣었고 교장과 교감 그리고 동료 선생들까지도 야마다를 노려보거나 서먹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소동 탓에 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야마다. 나 같아도 현모햄이 밤에 찾아와서 메이드복 입고 빤스 보여주면 바로 개과천선함. 덜덜덜덜. 바로 게이과 천선. 시청자도 거의 없는 개씨 확고 방송. 이거 다 나야만 폭력적이에요. 개씨 확고 방송으로 돈을 벌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야마다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월급은 약 110만 원. 당시 일본 최저시급은 7,300원. 야 어떻게 배우들을 이런 사람들 다 찾아온 거야. 진짜로 청소업체에 있을 것 같잖아. 미타 감독이 청소업체 동료에게 야마다 씨가 마법소녀인 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뭐 들어본 적 있죠? 한번 보여준 적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야마다 씨도 그저 웃어 보이기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크 다큐 속에서 CD를 구해서 그 CD를 틀었더니 또 다른 페이크 다큐가 나온 상황인 거지. 되게 헷갈린다. 인간극장 안에 인간극장인 거네. 한편 수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야마다. 미타 감독이 무엇을 적고 있냐고 물어보니 노래로 만들고 싶은 것을 적고 있다고 한다. 가사와 멜로디를 생각하며 수첩에 열심히 소재를 적는 야마다. 이것이 바로 부르면 죽는 노래의 원본일까?
우와, 아니 밥 되게 잘 먹고 사시네. 나베다, 나베. 맛있겠다. 야마다의 식사는 약간 특별하다. 야마다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메뉴는 항상 전골 요리. 특별하기는커녕 궁핍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개 맛있겠는데? 야, 이 정도 분량이면 하루에 3끼도 먹을 수 있겠다. 그치? 잘 먹는데? 야, 냄비도 개 크잖아. 야, 냄비도 뭐 1인용 냄비도 아니고 4, 5인용 되겠는데요? 개 큰 냄비인데? 전골 요리를 먹고 나서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야마다. 그런 야마다에게 미타 감독은 언제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냐고 물어본다. 아, 애니메이션은 맨날 시청하세요? 야마다는 자신의 강의에 힌트가 될 만한 것을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을 통해 얻는다고 한다. 예를 들며 필살기 이름을 따와서 활용한다거나 하는 식. 필살기를 외치며 그것을 녹음한 뒤 꼼꼼히 체크하는 야마다-상. 아무래도 강의 중엔 목소리가 본래 남성인 자신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필살기스러운 대사 정도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녹음까지 해가며 연습한다고. 아, 이 정도는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 무서워. 아저씨 왜 이렇게 너무 쾌해요. 이러니까 애들이 이거 안 보는 거 아닐까나요? 마법소녀틱한 대사, 필살기, 분장. 매우 꼼꼼하게 짜여진 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는 항상 30명을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 야, 그러게 평청 30이면 좋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애니메이션에서 들은 필살기 대사를 힌트 삼아 승리의 방정실 앤서 스매시! 라고 발랄하게 외치며 답안을 적어나가는 야마다.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야마다 씨가 마법소녀 분장을 하고 강의를 지속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초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못하겠다며 학교에 오지 않게 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야마다는 그 학생 집에 찾아가 직접 1:1 과외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왜 자꾸 집에 찾아가 그래요? 그러나 야마다가 남자라는 이유로 여학생 학부모에게서도 민원이 들어와 결국 2번 다시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게 금지당했다는 야마다. 당시 과외를 받았던 여학생은 매우 기뻐했지만 아무래도 세간에서 보기 껄끄러운 장면이었던 듯하다. 야, 근데 좀 이상한데? 아저씨가 진짜 착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놈이 맞는데 이상한 놈이 자기 변호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뭐야? 그러나 어째서 그런 이유로 마법소녀 분장을 시작하게 된 것인가? 야마다의 방향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향성이 계속 어긋나는 안타까운 찐따를 보는 동정심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런 아저씨가 딸과 단둘이서 1시간 이상 붙어있는 것을 경계하는 부모 심정도 이해는 간다. 성인 남자랑 여자아이가 단둘이 있는 게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마법소녀가 돼야지? 이런 사고의 흐름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 한편 야마다는 사실 결혼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이혼한 아내와 친딸이 있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이 딸의 생일이라며 딸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 야마다. 야마다의 딸은 마법소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한다. 본인이 마법소녀 분장을 하는 것은 딸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 야마다. 어쩌면 자신이 마법소녀가 된 것을 보고 딸이 기뻐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어긋난 기대감도 있었던 듯 하다. 좋아하겠냐고. 41살 먹은 자기 아빠가 마법소녀 옷에 가발로 분장하고 기괴한 여자 목소리로 기괴한 여목으로 강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딸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만. 야마다가 딸에게 줄 선물을 들고 딸과 아내가 살고 있을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선물을 건네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감독. 야마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것은 수염을 기른 어떤 남성. 아내가 재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는 거야. 야, 가족들이 모르게 그냥 이사해버린 거 아니야? 아니, 딸이겠냐고. 딸, 아빠 왔다. 응, 아빠 왔어. 다녀오셨어요. 응, 딸 머리 감았어? 응. 야마다는 잠시 동안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여기 약간 기분 안 좋아 보여. 선물을 건네주지 않고 다시 내려온 야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이사했네요 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혼한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아내와 딸. 물론 남남이긴 한데 그러면서 너무 배정한 게 아닌지. 하지만 야마다를 보고 있으면 아내의 심정도 대충 짐작이 된다. 왜 이래? 딸의 생일로부터 일주일 후
야마다는 다시 기운을 되찾고 노래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저주의 노래다 이거. 아내랑 딸이랑 이사해버리고 절망에 빠진 야마다가 저주의 노래를 만든 게 분명해. 슬쩍슬쩍 들리는 그의 콧노래. 분명 부르면 죽는 노래의 멜로디와 닮은 듯하다.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야마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이를 대상으로 무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평범한 마법소녀 분장의 영역을 넘어서 딱 봐도 마법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끔 마법소녀 얼굴 자체를 써보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야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제발. 아 심지어 기성품이 아니고 야마다가 직접 생각해내서 그린 마법소녀 얼굴이었다. 한눈에 봐도 마법나라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것 듯한 얼굴이지만 감독은 덤덤하게 과연 마법소녀는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라고 나레이션을 넣을 뿐이다. 진짜 무서워. 힉! 진짜 무서워. 힉! 무슨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 강의를 하게 된 야마다.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아이들. 역시나 초등교사였기에 야마다가 가르치는 수업의 내용은 알기 쉽고 훌륭한 것이었다고 코멘트하는 미타 감독. 그의 교사 실력만큼은 진짜였다. 놀랍게도 첫 수업 이후 꽤 좋은 반응을 얻었는지 정기적으로 무료 강의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잘 메데타씨. 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럼 주인공이랑 그 마법소녀 공포증 여자애랑 다 다른 학교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주민센터만 가면은 그 접점이 생기니까 여기였나 보다. 그치? 아이들 인터뷰도 있어. 재미있어요 뭐 이런 거 했겠지? 아이들은 야마다 쌤을 꽤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제안을 받은 뒤 그것을 정말로 실행해준다는 야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친절하고 매 순간이 진심인 좋은 선생이다. 두둥. 9편. 이거는 3개짜리 연재글이네요. 아 퇴근하고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맛있겠다. 나 먹고 싶다. 오코노미야끼 맛있겠다. 아 이거 애들이 얼굴 에바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이런다고? 아까 이거에서요? 이거에서? 얼굴이 에바예요 이렇게 적혀있음? 아 그렇네. 가오 면상도 어쩌고저쩌고. 오모시로이 히트 났다.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신의 친구를 미타 감독에게 소개하는 야마다. 개띠가 알려줬어. 그냥 면상이 에바라고 했대. 거기서 야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초딩 때도 주변에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였대. 그래 보임.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고 항상 웃어주고 잘 받아주는 좋은 쌤이 있었다. 그 선생님을 보고 야마다 자기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 생각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정말로 초등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좀 몰라.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별 관계는 없지만 사진 속 이 여성이 바로 미타 아이코 감독이자. 이것도 뭐 그 반전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흑막 뭐 이런 거 아니야? 술자리를 가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감독님 얼굴도 촬영하죠. 라는 분위기에 취해 모습을 드러낸 미타 감독. 야마다 친구에 의하면 야마다는 사실 어린아이를 무서워한다고 한다.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자의 자리에 자신을 넣어두려 한다는 거? 이건 또 무슨 옛날에 무슨 일이 심각한 일이 있었나? 극복하려고? 왜? 미타 감독은 야마다가 정말로 어린아이를 무서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에 대한 일이라면 굉장히 열중해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것 같다고 코멘트한다. 그리고 바로 야마다의 어긋난 어린아이 사랑을 비추는 미타 감독. 야마다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인생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수업 내용이 꽃은 바로 피지 않고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피어난다거나 뿌리 부분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아이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위로해주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야말로 마법사라고 생각되지 않니? 우린 누구든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정론을 늘어놓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씹툴딱 꼰대 이야기에 질려하는 아이들.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귀 막고 있어.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약간은 한탄하는 야마다.
마치 대학 교수들이 지만 아는 내용을 늘어놓으며 이것도 모르냐고 혀를 차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알맞은 눈높이의 교육이 필요한 법. 야마다의 이런 어긋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비록 정의감과 바른 마음으로 교육을 했을지언정 어느 순간부턴 결코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묵묵히 등산을 하는 야마다. 갑자기 미타 감독을 돌아보며 그만두겠습니다는 일본어로 뭐라? 야메마스 라는 폭탄 선언을 한다. 오시마이 데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자조하는 야마다. 이제까지 해온 모든 일이 허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는 것일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그저 분장을 하고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 야마다 다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야마다 당신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고.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야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비춰진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상상. 야 근데 한 번 나 붙었던 거니까 뭐 좀만 해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방송 재패니즈 방송 아니에요. 어린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고? 야 여기 밖에 빨래 봐. 남자 옷보다 여자 옷이 더 많은 것 같아. V.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창문 열고 매미 소리를 들어가며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공부했던 야마다. 과연 이미 한 번 교사를 해본 적 있는 만큼 1차 필기시험은 가뿐히 통과한다. 2차로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번듯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야마다는 촬영은 여기까지라며 면접시험을 앞두고 미타 감독을 제지한다. 그리고 채용되면 2탄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웃어 보이는 야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필기는 가뿐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진 야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이미 한번 교직에서 쫓겨났으니까 레퍼런스 체크가 다 되어서 이놈은 채용하면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다들 뒤에서 수군댔을 것이다. 한 번 쫓겨난 사람이 다시 그곳에 돌아가기란 쉽지 않은 법. 다시 야마다 집에 방문한 미타 감독. 현관문은 잠겨있지도 않은데다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하다. 왜 이러세요 진짜. 메네라스. 꽤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필기 합격해놓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될만하다. 그 심정만큼은 절절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와중 야마다에게 극딜을 넣는 미타 감독. 에? 또 슬슬 쎄해진다 이거. 그럼 실패하고 포기하는 게 나은 것도 있다는 걸 코멘트하면 어떨까요? 카메라를 보면서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해보면 어때요? 야마다씨 이미 포기했잖아요? 조곤조곤하고 다정한 말투지만 완전히 미쳤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면 된다. 성공한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을 미타 감독. 하지만 야마다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본인 작품은 완성해야 했기에 미타 감독은 야마다에게 뭐라도 코멘트하고 끝내달라며 강요한다. 왜 이렇게 무섭게 찍혔냐고! 아무리 사람 좋고 순진무구한 야마다지만 미타 감독의 발언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모양새였다. 대답 없이 머리를 긁적이기만 하는 야마다. 가만히 있기 민망했는지 미타 감독은 그제서야 야마다에게 맞다! 아이들이 야마다 씨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라면서 편지를 건네준다. 편지를 처음부터 건네줘도 되는데 자기가 원했던 작품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면 편의 발언으로 내용을 끝내주길 강요하던 미타 감독. 귀신도 영적인 현상도 나오지 않음에도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지는 대목이다. 이걸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작품으로 낸 걸 보면 미타 감독은 이게 나쁘다고 생각도 않는 것 같다. 비록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모로 어긋나 있는 야마다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은 야마다를 마법소녀 야마다 센세라고 부르며 감사편지 남겼다. 이렇게 그렸어.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마법소녀 야마다 선생님. 오랜 시간이 흐른 끝 야마다로부터 다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미타 감독. 이전에 조잡한 분장이 아니라 기성품 마법소녀 가면까지 쓰고 나와 호기롭게 마법의 주문을 외치는 야마다. 딱히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없지만 미타 감독은 이 작품을 감동물로 포장하기 위해 온갖 비사욕을 퍼댄다. 마법소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픽션 같은 게 아닙니다. 비록 아저씨지만 뭔가 감동적인 듯한 기타 부분까지 첨가해준다. 이렇게 미타 감독의 다큐멘터리 마법소녀 아저씨는 마무리된다. 영화 내용이 끝나고 다시 카이즈카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 영화를 보고 그 노래를 만든 게 야마다 쇼이치로 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린 이제 카이즈카가 고민형사와 마법소녀 아저씨 두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함께 지켜본 셈. 고민형사에 등장하여 부르면 죽는 노래를 흥얼거렸던 모카, 마법소녀 아저씨에 등장하여 부르면 죽는 노래를 제작했던 야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여기까지 정보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어째서 이 노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왜? 문세네 여기 다녔을 거 아니야. 답답함을 해소하지 못하던 카이즈카. 마법소녀 아저씨를 직접 촬영했던 미타 감독에게 SNS로 컨택하기까지 했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미타 감독이 카이즈카에 보내준 것은 야마다 쇼이치로를 추모하는 상영회. 헉! 죽었어? 마법소녀 아저씨가 상영되었던 2010년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던 야마다 쇼이치로는 2011년 4월 40일 시점 이미 사망한 것이다. 그는 왜 죽었을까? 추모 상영회가 열릴 정도이니 아마도 지사증은 아니었을 것이다. 야, 근데 이거 감독이 죽인 거 아니야? 자기 작품을 더 막 미화시키려고 여기에 나왔던 인물이 죽었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유작입니다요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상상도 못할 쓰레기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 사람 그 앞부분에 인성 이상하게 나온 게 너무 수상함. 아무튼 지사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술로 남기려고. 미타 감독은 야마다가 생전에 직접 사용하던 IC 레코더를 손에 넣은 상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영화를 찍을 당시에만 해도 뼈대만 겨우 갖췄을 뿐이던 그 노래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뒤에 이상한 사진 있다고? 아무래도 에? 진짜네? 개떡아 너는 어떻게 발견했어? 에? 아무튼 그 노래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미타 감독이 상영회에서 그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줬는데, 아니 뭐야? 이딴 그림 쓰지 말라고. 음원이다. 너무 엉망인데요? 미타 감독이 추모 상영회에서 재생한 노래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부르면 죽는 노래. 이미 밝혀진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튼 2024년 8월 8일 라디오에서 송출된 부르면 죽는 노래. 2024년 6월 3일 TV 프로그램 고민형사에서 부르면 죽는 노래를 흥얼거렸던 모카. 그니까 이게 이미 라디오에 소개돼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모카상이. 그리고 뭔가 어릴 때 기억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느낌? 카이즈카는 열심히 자료를 찾다가 결국 이 노래 제작자가 야마다 쇼이치로라는 남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타 감독에게서 추모 상영회까지 영상을 보고 난 카이즈카.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이는 것 같다는 말을 한다. 미타 감독에 의하면 야마다 쇼이치로의 사인은 심장마비. 그가 사망하자마자 생전 그의 삶을 영화로 담았던 미타 감독에게 바로 연락이 갔다고 한다. 이혼한 아내와 친딸은 끝내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야마다의 유품은 전부 미타 감독이 받았고, 추모 상영회에서 미타 감독은 영화 뒷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야마다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되돌아갈 수 없었지만 유치원 사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매일매일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타 감독에게 전화해서 마법소녀 아저씨 2탄도 만듭시다. 예? 라고 권유할 정도. 미타 감독이 추모 영상회를 개최한 이유는 생전 야마다의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아 근데 이 마법소녀 아저씨 1탄을 찍을 당시까지만 해도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이야기가 마무리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원 교사가 됐다. 이거는 좀 좋네요. 감독이 많이 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감독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되자마자 죽었다는 거 너무 슬프잖아. 완성된 노래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는 미타 감독. 노래 박자에 맞춰 상영회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까지 쳐준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어쨌든 추모 영상에서 밝혀진 사실은 야마다는 심장에 병이 생겨 사망했다는 것. 유치원 사무직으로 취직하여 다시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많아져 뛸 듯이 기뻐했던 야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카이즈카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
카이즈카는 결국 미타 감독에게 거의 강요하듯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DM을 보냈고, 갑자기 만나자는 카이즈카를 수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미타 감독은 어쨌든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카이즈카는 미타 감독을 만나 직접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르면 죽는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것을 들은 미타 감독이 이건 야마다 씨 노래가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친절하게 인증까지 박아준다. 카이즈카는 미타 감독에게 이 노래가 인터넷에서 부르면 죽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유행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미타 감독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오히려 카이즈카가 DM으로 이 사실을 말하며 직접 만나기 요청했을 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한다. 에? 이어서 카이즈카는 미타 감독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낸다. 아무래도 이 음원 추모 상영회에서 들려준 그 음성이 유출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뭐야? 야, 생각해보니까 애들 목소리가 없잖아. 추모 상영회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있었고, 당시 음성을 녹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영회에서 재생된 노래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네, 인터넷에서 유행한 거 합창가사이잖아. 친절하게 이 두 음원을 비교해서 들려주기까지 하는데 확연히 다르다. 야, 그럼 여기 나온 남자 목소리는 야마다시 목소리는 맞아? 이거 확인을 해보자. 아니지, 노래 부르다가 쓰러진 게 아니지. 끝까지 남자 목소리만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합창한 노래 음원은 대체 어디서 녹음된 걸까? 카이즈카가 미타 감독에게 조심스레 물어본다. 혹시 야마다 씨가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유치원 이름 뭔지 아시나요? 땡땡 지방의 땡땡 유치원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해준다. 카이즈카가 조심스레 유치원의 이름을 미타 감독에게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을다. 올해 20살이 되는 카이즈카 씨는 시기를 따져봤을 때 야마다와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말한다. 즉, 카이즈카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에 야마다가 유치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했고, 어쩌면 야마다가 일하던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였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 이거 처음부터 그럴 것 같았어. 놀랍지 않아. 그럴 것 같았어. 하지만 카이즈카의 유치원 졸업 앨범 그 어디에도 야마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교직원이 아닌 사무원이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 아, 그렇네. 학교 졸업 앨범에 행정실 직원이 찍혀있는 걸 본 적 있는가?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럼 몰래 들어와서 그냥 애들한테 갖춰주고 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미타 감독에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털어놓는 카이즈카. 그러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모두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녔던 유치원을 다시 찾아보기로 하는데, 그 유치원은 굉장히 시골에 있는 곳이었으며 이미 10년도 더 예전에 문을 닫은 상황. 무서워. 이거 뭐냐고. 비록 문을 닫긴 했으나 건물 자체는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는 상황. 카이즈카는 한때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이었던 건물에 들어가 마법소녀 가면 쓰고 그곳에 서보기로 한다. 매우 그리운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했던 카이즈카. 두둥 두둥 두두둥. 고민 끝에 카이즈카는 로드뷰 등을 통해 집요하게 추적하여 TV 방송에 등장해 최면수를 받았던 모카라는 여성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그녀에게서 뭔가 기억나는 게 없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매우 좋지 않은 행위임을 알면서도 방송에 나왔던 도로나 건물 모양새 등을 파악하여 기어코 자택을 찾아낸 카이즈카. 능력자네 이거. 어떻게 한 거임? 그녀를 만나러 밤늦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다. 좀 낮에 가라.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라. 모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하루 만에. 모카와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동급생 카이즈카 요타라고 자기소개를 하자 의외로 거부감 없이 집에서 나와 카이즈카를 반기고, 동급생 맞았네. 유치원 졸업 앨범도 가지고 있다며 그녀에게 앨범을 건네준 뒤 여기 앉아있는 게 저고 여기 있는 게 모카시죠? 라며 확인받는 카이즈카. 근데 유치원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치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 다 기억하진 못하니까 친했던 애들 몇 명만 기억나지 않나? 그치? 나도 유치원 때 친했던 애들밖에 기억 안 나. 그지? 그 단짝 친구도 기억 안 나. 친구가 없었나? 그치만 전 유치원 때는 남친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열자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 전 유치원 때 남친이 있었습니다. 내 유치원 남친이 있었어. 성렬 아니야! 유치원 때 유치원 남친이 있었습니다. 구독 철회하겠습니다. 맨날 내가 미끄럼틀 위에서 갇혀있는 공주 하면은 걔가 구해주는 역할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돌았어 둘이. 난 아무튼 갇혀있는 공주놀이를 무척 좋아한 거임.
아무튼 나 갇혀있을 테니까 너가 나 구해줘야 돼. 나 감금되어 있으니까 너가 구해줘야 된다. 아 슬퍼라 이러고 진짜 미끄럼틀 위에 있으면 걔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나도 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생각해보니까 모카에게 확인까지 받았음. 이제 유치원 동기 맞았음. 그러자 모카씨가 바로 정확한 화제를 입에 올린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TV에서 제가 흥얼거렸던 그 노래 알고 싶어서요. 카이즈칸 당황하면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 라고 대답해 보인다. 알고 보니 그 TV 때문에 모카를 찾아온 사람들이 종종 있었대. 동창들이 다 왔나봐. 하지만 모카는 앨범을 덮으며 그 일에 대해서 말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매정하게 카이즈카를 돌려보내려 한다. 왜 그래? 그냥 최면에 걸렸을 때 쭉 잊고 있던 어렸을 적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하지만 카이즈카에게 모르는 편이 좋다며 말하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매달리는 카이즈카를 돌려보내는 듯 대문을 닫아버리고 집에 들어가는 모카. 결국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카이즈카가 가는지 2층에서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한 모카. 모카야 너무 무섭구나. 모르는 편이 좋다 라는 말을 듣고 카이즈카는 오히려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 야 너도 카이즈카야. 너도 최면을 받아봐. 최면 아저씨 그 효과 확실하네. 카이즈카가 다녔던 유치원 교실의 동급생은 모두 28명. 이 28명 중에는 이전에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불안감을 느끼게 된 사람도 있고 방금 전에 모카처럼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들은 계속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이어 웹소설 등을 쓰다 출판업계에 등단, 데뷔하는 라이트노벨 작가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카이즈카. 뭐 여기에 동창생이 쓴 소설이 올라오는 건가? 어떤 작품이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받고 단행본으로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집장. 그런데 이 편집장이 이런 작품은 안 됩니다 라며 부정의 예시로 든 것 중에 마법소녀물인데 어린이 앞에서 그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거나 라는 내용이 눈들어. 야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어릴 때 무의식 중에 그 마법소녀가 되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힌 거네. 이 편집장도 동문이다. 카이즈카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바로 웹소설 사이트에서 마법소녀물을 검색해본다. 그러자 그 노래 가사가 그대로 적힌 소설이 검색 결과에 등장한다. 아! 그때 이를 소설로 써서 낸 사람이 있는 건가? 동문 중에? 편집자가 아니라? 기괴하게도 이 소설을 투고한 작가는 소설을 몇 개나 투고했지만 모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마법소녀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못하는 마법소녀가 그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걸 쓴 놈도 동기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그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말한 카이즈카가 어딘가로 향한다. 헉! 이제 마지막임.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데 옛날 선생님을 찾아봐. 센세는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의 집을 찾아갔어 지금. 카이즈카가 찾아간 곳은 어떤 노년 남성의 집. 남성은 카이즈카를 보자마자 카이즈카구나 라며 알아보고 반가워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원장쌤 아니면은 그 운전기사 아저씨 아니야? 원장 선생님이겠지 뭐. 카이즈카가 찾아간 사람은 그가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이었다. 원장 말에 의하면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의 일이었다고 한다. 작중 배경이 2024년이니 2012년에 문을 닫은 셈이다. 카이즈카는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며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야마다 쇼이치로를 기억하냐 묻자 원장은 기억난다며 긍정합니다. 이에 카이즈카가 원장에게 내민 것은 마법소녀 아저씨. 원장이 기억하는 야마다 쇼이치로의 최후. 그는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지만 야마다가 건물 내에 쓰러져 있던 것을 다른 교직원이 발견했다고 한다. 아마도 신부전으로 쓰러져 사망했으리라는 것이다. 에? 뭐야? 그러나 카이즈카는 야마다가 신부전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굉장히 당황하는 듯한 원정의 모습. 자기는 그저 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색한 태도와 표정으로 시종일관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건물 내에 쓰러져 있어서 신부전이라는 판단 라는 말을 반복한다. 카이즈카가 매섭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하자 그야 거기 있던 선생님이 라며 얼버무리는 원장.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굉장히 당황되게 진짜 약간 숭하러 온 뷰야 이거. 굉장히 상당히 이 카메라.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한 원장. 계속 말을 더듬거나 반복하는 등 행동을 보여준다. 카이즈카는 한 번 더 전 신부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라고 원장을 몰아세운다. 원장은 아니야 신부전이었어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데 왜 이래 카이즈카
갑자기 격분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카메라가 쓰러져 뒤집힌다. 신부전 아니라고요! 신부전 아니잖아! 라고 외치면서 원장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원장이 고함을 치자 카이즈카는 재빨리 카메라를 집어들고 원장 집에서 달려나온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닌가? 뭐야? 야 아까 뭐 여기서 옛날에 유치원터 가가지고 자기가 그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가면 쓰고 여기 막 서고 이랬잖아. 그니까 얘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 야마다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줘서 얘가 야마다 선생님 무지 따랐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 야마다 선생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뭔가 되게 화가 나는 상태? 원장 때렸어. 원장이 고함을 치자 카이즈카는 재빨리 카메라를 집어들고 집에서 달려나온다. 가장 처음에 봤던 남성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영상, 피 묻은 손으로. 그 영상은 바로 이 부분의 영상이었다. 정확히는 원장 집에서 카이즈카가 도망치는 영상이었던 거다.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은 카이즈카가 유치원 원장에게 폭행을 가하다 생긴 상처인 걸로 보인다. 그는 미타 감독에게서 원장의 연락처를 받아 만나러 간 것이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카이즈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은 50분을 넘기고 있었다.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는 화자. 그리고 카이즈카의 대답. 일단 확실한 건 야마다씨 심장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뭔가 진짜 기억이 있는 건가? 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애들이 충격받아서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야마다씨가 사실은 스스로 그랬다는 건가요? 그거에서 관해서도 영상 하나를 찾아서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무슨 영상인데요? 일단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영상 어떤 사람이 보내준 건데요. 그 사람 이름 같은 건 죄송하지만 익명으로 두겠습니다. 이거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다큐멘터리로서 공개해도 괜찮나요? 아 뭔데? 네. 여기서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괜찮아요. 이 뒤는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끝이라고? 이상의 내용을 끝으로 크레딧이 등장한다. 마법소녀 야마다 편이 끝났기에 보여주는 크레딧일까? 카이즈카가 제공했던 영상은 어떻게 된 걸까? 뭔가 찜찜함을 품고 크레딧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야마다! 에? 여기서 시청자들은 뒤통수를 세게 쳐맞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보여지던 것은 사실 영화였던 것. 마법소녀 아저씨 2탄, 미타 감독 이 미친놈이 또 한 건 했다. 이 미친년이 카이즈카가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타 감독이 제작한 마법소녀 아저씨 2탄을 보고 있었던 거다.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카이즈카와 통화하던 여성도 미타 감독이었다. 이거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네. 허락을 받자마자 들려온 휘파람 소리. 그것은 미타 감독이 아싸! 소재 하나 얻었다! 라고 기뻐하며 부른 휘파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야마다-상은? 야마다 쇼이치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지 영화 생각만 한 것뿐이야. 아 진짜 이 여자가 자기 영화 이거 흥행시키려고 죽인 것 같아.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야 카이즈카가 미타 감독에게 제공했다던 영상이 재생된다. 2010년 9월 17일 오후에 촬영된 CCTV 영상. 보아하니 카이즈카와 야마다가 있었던 그 유치원을 기록한 영상 같았다. 영상 화질도 음질도 조잡하지만 어쨌든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다. 아 CCTV를 붙여준 이유가 있었네. 교실에서 나와 잠깐 교무실에 다녀올게요 라고 밝게 인사하며 어딘가로 향하는 야마다의 모습. 쉬는 시간이었던 걸까? 복도에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얼마 교사들이 나타나 모두들 교실에 들어갑시다 라며 아이들을 들여보낸다. 또 가 일하라고 했지. 또 버릇 못 거치고 또 마법소녀 분장했어. 또 이 양반. 아 미치겠네. 또 코스프레 했어.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지나간 뒤 야마다가 마법소녀 분장을 하고 다시 영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교사들도 야마다의 모습에 이미 익숙해진 듯 스쳐 지나가면서도 별 반응이 없다. 여기서도 그는 마법소녀였던 것일까? 교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야마다는 늘 들려주던 쾌활한 목소리로 곤니치와! 라고 인사를 한다. 기쁘게 웃으며 이 곤니치와! 라고 힘차게 대답하는 아이들. 마법소녀 야마다 데스! 쿄와 도테모 슈요 다이지나 쇼부 이기마스. 다이지나 주교모 이기마스. 마법소녀 야마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할 거예요. 저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에 울먹거리는 듯한 아이들 목소리도 들려온다. 야마다는 그럼에도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격려한다. 자, 그럼 모두들 언제나 부르던 그 노래를 함께 불러요. 그럼 하지마루요! 그리고 시작되는 노래는 아주 익숙한 노래다. 밝게 노래하는 야마다, 그리고 합창하는 아이들.
바로 인터넷상에 떠돌던 음원이 이 영상에서 따온 음원이었던 것이다. 아, 왜 이러는데? 여기 뭐 있어? 줄 있어? 줄? 아, 못 찍는 건데! 이거 목매단 줄 같은 거 찾는 거 아니야? 한참 길어. 이거 뭔가 퉁퉁 이렇게 넘어지는 소리 났지? 의자 찬 거 아니야? 이거 여기쯤인가? 이거 봐, 의자 쓰러지는 소린가 봐. 선생님 목소리는 녹음. 어욱 소리도 났다고? 어. 아이들이 열심히 합창하다가 덜커덩 소리가 들린 뒤로는 노래하지 않는 것. 이는 이 노래를 부르면 죽는 노래라고 처음에 소개하던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온 부분으로, 처음엔 아이들도 함께 노래하다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를 멈추고 남자가 혼자 노래를 끝마친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노래가 아니냐 라는 내용이다. 그저 기묘하긴 한데 어쨌든 남자가 혼자 노래를 끝까지 부르긴 했다. 이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모르는 부분이나 카이즈카가 파헤친 진상, 야마다 쇼이치로의 이야기,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다시 이 음원을 들어보면 이제 진상 파악이 될 것이다. 영상 58, 59초 부분에 덜커덩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멎는다. 야마다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다. 야마다 쇼이치로는 28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을 로프에 걸고 발 아래에 있던 의자인지 지지대인지 모를 무언가를 발로 차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갑자기 눈앞에서 마법소녀 분장을 한 야마다가 목을 메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래서 노래를 멈췄다. 애들이 어려가지고 상황 이해를 못한 거임. 그럼에도 야마다의 노래는 계속된다. 어째서일까? 자세히 들어보면 이 목소리는 미리 녹음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가? 음질이 다른가? 그렇네. 음질이 좀... 그렇네. 음질이 다르네요. 야마다의 육성은 저음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확실하게 들리는 반면 노랫소리는 이미 녹음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녹음한 목소리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좋지 않다. 이것은 최초의 미타 감독이 추모 상영회에서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레코더 속 노래와 일치한다. 매번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고를 덜기 위해 이 음원을 소지하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들려준 듯하다. 야마다가 목을 맨 교실 안에서 28명의 아이들은 야마다의 노래와 피아노 소리가 녹음된 레코더 음원을 들으며 그저 멍하니 야마다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사카베 모카. 마법소녀를 보며 무서워서 발작하던 이 여성은 이때 야마다 모습이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마법소녀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최면수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 기억을 떠올렸다. 마법소녀에 대한 공포증은 이겼댔지만 그날의 진실을 떠올리고 이젠 다른 트라우마를 품고 살아가게 됐다. 카이즈가 요타. 유튜버를 하던 이 사람은 부르면 죽는 노래를 접하고 자신이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찜찜해하며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하다 죽음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야마다가 눈앞에서 목매달아 죽는 것을 직접 봤지만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취재하기 전엔 쭉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론 돌아갈 수 없어요. 헉! 그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야마다의 죽음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헉! 근데 아이들에게 뭔가 치유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긴 선생님이 되긴 했네. 자기가 계속 그랬잖아. 자기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자기 어렸을 때 지대하게 영향받은 선생님이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아이들에게 했다고. 너무 무서워요. 웹소설 사이트에 계속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마법소녀 소설을 올리던 사람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올리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살인자 사건 일으켜서 유치원 난리 나고 나이 먹고 아. 학생한테 처맞기까지 한 원장님 어른의 시선. 심지어 누군가 이 음원을 인터넷에 유출시켰다. 엄밀히 따지면 이 음원은 사람이 죽는 순간이 담긴 스노프 음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부르면 죽는 노래라며 가볍게 소비하고 있다. 야마다 쇼이치로가 죽는 순간이 담긴 이 음원은 그저 오컬트나 미스터리 등의 가벼운 가십거리로 취급된다. 이 작품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유는 여기 귀신이나 영적 현상 같은 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작품 내내 등장하는 모든 것이 실제하는 사람의 악의와 사람의 의도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고 죽은 야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작품 낼 욕심에 그의 비참한 삶을 모두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공개 처형한 미타 감독. 야마다가 죽는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음원을 유출시킨 익명의 누군가. 그리고 한 비참한 남자의 생애가 비참하게 끝나는 순간을 부르면 죽는 노래라면서 야 무서워! 라고 무섭고 재밌는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마법소녀 야마다는 그런 인간의 찜찜하고 음습한 습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에? 와, 이 댓글 봐. 목매달아 자결한 걸 암시하는 건 당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 빨간 얼굴을 한 채 날아다니는 마법소녀가 있다. 진짜 있었어? 아, 좀 자세히 살펴볼걸. 당시 아이들 그림 어디서 봄? 와, 미친 거 아니냐? 여기 애들이 있고 마법소녀가 날아다니. 그리고 목각도가 혼자 이상함. 원본 영상 보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 있는 자신의 지도법을 스스로 옳다고 여겨온 야마다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절망을 나누어주려 했다거나 세상에 복수하려 했다거나 한 게 아닌 마지막까지도 이 방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하는 댓글이 있네요. 전형적인 일본 공포도 그냥 뒷맛이 겁나 찝찝함. 그렇지. 그냥 음습해. 그러니까 이건 공포심? 막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뒷맛이 너무 찝찝해. 그냥 이 사회가 인간이 이 모든 게 아다리가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불쾌해. 그니까 막 그거 같아. 그 미스 미소 막 이런 거 보는 느낌 뭔지 알지? 기띠꾼 미스 미소라던가 타코피라던가 그런 거 보는 느낌. 너무 불쾌해. 괴로워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현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그냥 이웃나라 입장에서 진짜 참 신기한 놈들이긴 해. 어쨌든 문화도 신기하고 재밌는 거 많고 뭐랄까 약간 생태? 우리가 밖에서 보는 약간 습성? 어쨌든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좀 신기해. 재미가 있었다.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거 추천해준 개띠기 정말 고마워요. 재밌었네요.